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AI, 신층 신경망, 그리고 CNN 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신경망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신경망을 좀 한 단계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다면 그런 그 구조가 어떤 이미지 문제에서 어떻게 더 강력해지는지 그런 걸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층을 여러 개를 쌓으면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깊은 층을 쌓으면 더 복잡한 그런 특징을 배우게 할 수 있고, CNN은 그걸 이미지에 맞게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뭐 고양이 사진을 볼 때 말이죠.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 훑어봐요. 뭐 얼굴도 보고 귀도 보고 뭐 수염, 그렇죠. 수염도 있고 무늬 같은 것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보면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그런 특징을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그냥 어떤 뭐 단순한 형태의 뭐 줄만 보거나, 혹은 눈이 두 개 있다거나 뭐 그냥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 한 단순한 그런 패턴들을 보지만 어떤 그 한 시점에선, 그런데 그 층을 깊이 하면서 점점 복잡한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계층적으로 그런 특징을 학습해 나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어떤 초반층에서는 뭐 선 혹은 모서리 같은 그런 저수준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학습하게 된다면, 점점 그 층이 깊어질수록 깊은 층에서는 뭐 눈, 얼굴 같은 고수준의 특징을 점점 조합하게 돼서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깊은 층이 특징을 단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CNN은 작은 그 어떤 필터로 이미지의 어떤 패턴을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 내용에서는요. 심층 신경망. 네. 심층 신경망은 얇은 신경망보다 왜 더 이제 강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깊은 네트워크 이런 거 할 때 어떤 기법들이 더 필요할까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CNN의 구조, 합성곱, 뭐 풀링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 객체 인식, 그리고 전이 학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층 신경망은요, 은닉층을 여러 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표현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더 추상적인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 우리가 층을 얼마만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특징을 추출한다는 건 원본에서, 즉 입력에서 유용한 그 패턴을 뽑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원본의 입력에서 문제 해결에 유리한 그런 패턴을 뽑아내는 과정,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뭐 질감, 형태 이런 것처럼요, 점점 복잡한 특징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겠죠. 합성곱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필터로 그러니까 지역의 패턴을 찾는 연산을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필터를 입력 위로 이동시키면서 지역적인 그 패턴을 찾는 연산법. 이때 CNN이 이미지의 공간 그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합성곱 때문이에요. 자, 뒤에서 다 설명 다시 더 드려요.
자, 객체 인식도 한번 볼까요? 객체를 인식하는 거 뭔가요?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 안에서 어떤 대상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는 작업 전체를 우리는 객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그리고 객체 검출 이런 것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되는 과제예요. 전이 학습. 네. 이미 학습된 그 모델을 새로운 문제에 재사용하는 걸 전이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데이터셋에서 미리 학습된 모델을 다른 문제에 재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와 학습 시간이 부족할 때 매우 실용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심층 신경망인데요. 심층 신경망은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층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그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말은 한 번에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용어를 그 딥 내추럴 네트워크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심층 신경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딥이라는 건 그 단순히 뭐 어렵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층 자체가 깊게 딥하게 쌓여 있다. 이런 그 구조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뇌의 그 신경세포 연결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인공신경망인데 거기에 좀 더 심층 신경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건 됐고요. 얇은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얇은 신경망이 어떤 단순한 형태의 패턴을 구분하는 데에 강하다. 그렇다면 심층 신경망은 이제 여러 개의 그 층을 거치죠. 그래서 복합적인 좀 더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는 처음에는 그 어떤 층이 처음 층이 그 선이나 모서리를 보고 그다음에 중간 층에서는 뭐 눈, 뭐 다리, 바퀴 이런 걸 보고요. 더 깊은 층에서는 뭐 얼굴, 만약에 바뀌었다면 뭐 자동차 이렇게 같은 전체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얼굴 인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알았다라는 건 물론 우리의 뇌가 그만큼 빨리 반응한다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일단 그 경계의 실루엣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코, 뭐 얼굴의 어떤 배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분류하는 것도 비슷해요. 처음 층에서는 단어 조합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층에서 문장의 패턴을 보고요. 더 깊은 층에 들어가면 어떤 그 문장에서 나오는 감정 혹은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층이 깊어진다는 건 단순히 어떤 계산이 많아진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계산량도 늘죠. 늘지만 표현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계층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깊이는 단순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계산을 막 해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표현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얇은 층의 그 단순한 특징이 깊은 층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는 고차의 특징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적으로 바뀐다라는 요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깊이는요, 이제 은닉층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긴데요. 요즘에 그 유명한 모델들은 보통 뭐 50층, 100층, 뭐 1000층 이렇게 그렇게 그, 그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깊어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복잡한 특징을 배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학습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이 그리고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 그렇죠. 뒤에서 안정성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얼마나 그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답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깊은 신경망이면 당연히 단층 구조보다 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을 테니 어떤 텍스트, 뭐 음성, 이미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이런 깊은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하게 동작할 수 있겠어요. 수학적으로 그 깊이가 지수적으로 표현력을 증가시킨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층을 조금만 추가하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파라미터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는 그 가중치를 얘기하죠. 신경망이 학습하는 가중치예요. 층 그리고 뭐 뉴런이 많아지면 당연하지만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건 장점이 되면서도 또 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건 복잡한 패턴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반대로 학습 데이터가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복잡한 그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경우에도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과적합이 일어나기 쉽죠. 그죠? 또 파라미터 수가 많다 이러면 비용, 계산 비용이나 메모리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그 아키텍처 설계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화라는 것도 한번 그 특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학습에 쓴 데이터만 거기에만 맞게 잘 동작하면 안 되죠. 처음 보는 그 새로운 데이터에서 얼마만큼 잘 동작하느냐, 이게 실제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깊은 모델이 일반화를 잘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규제 그리고 검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배치 정규화 그리고 드롭 아웃 같은 그런 기법들이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인데요. 아무리 그 모델이 복잡해도 그 새로운 데이터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항목들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층 학습에서 사용하게 될 우리 학습 기법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심층 신경망은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력이 높죠.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근데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학습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그 엔진이 엄청 막 출력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차의 어떤 조정 장치가 불완전하면 차가 흔들리죠. 엔진의 힘에 못 이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모델일수록 학습을 안정화하는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음, 저 드랍 아웃 여기 이제 드랍 아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 학습하는 중에 어떤 일부 그 뉴런들을 잠시 제외, 그러니까 드랍 아웃 시킨다는 이런 동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배치 단위, 그러니까 뭐 미니 배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배치 단위로 값의 분포를 정규화한다는 의미를 이제 그대로 담은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안정화, 과적합 제어, 최적화
이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핵심 원리인데요. 그 가중치 초기화는 어떤 그 우리가 그 출발점을 그 잘 잡는 역할을 하죠. 그 초기화 방법이 초기화라는 것이. 그리고 나면 그 배치 정교화가 학습 중에 그 분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 드랍아웃은 어떤 특정 유런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습률 조절을 하게 되면 너무 급하거나 너무 느린 업데이트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이라는 건 원본이 적을 때도 어떤 그 더 다양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자, 그것들을 위한 이런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저 5가지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각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중치 초기화라고 했어요. 이건 여기 학습 시간 시작 전에 파라미터 값을 적절히 배치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배치하는 과정이냐? 이게 뭐냐면 깊은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그 맨 처음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가중치를 그냥 모르겠어 0으로 시작해 뭐 이렇게 그러면 모든 뉴런이 똑같이 배우게 돼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난수로 초기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난수로 초기화를 할 때도 팁이 있어요. 자비에르 초기화 혹은 히 초기화라는 건데요. 자비에르 요거 이제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왔어요. 그, 자비에르 글로로. 그리고 여기는 히인데 이거 그 중국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 허카이밍 이런 이름입니다. 근데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보면 히인데 예. 중국 발음으로는 뭐 허 이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어찌 됐건 우리 이제 영어권으로 그냥 읽으니까요. 표시할 우리 이야기할 때 자비에르 초기화 혹은 뭐 히 초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2가지 방식.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중치를 그때그때 적절한 범위에서 설정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2가지 다. 자비에르나 혹은 흰 초기화나. 그러니까 깊은 층으로 갈수록 신호가 그 증폭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2가지 초기화를 사용하면 그 방법들이 이제 예방됩니다. 특히 기울기 소실. 앞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 있죠. 얘기해 본 적 있는데 기울기 소실 혹은 폭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깊은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배치 정교화는요. 이게 층 입력 분포를 안정화해서 학습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깊은 신경망 학습을 쉽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기법이 돼요. 쉽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켜준다라는 건데, 어, 그 각 층의 어떤 입력 분포가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습 자체가 불안정해지죠. 근데 배치 정교화를 쓰면 그걸 안정화시켜 줍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그 아까 단위 배치, 그러니까 미니 배치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 단위, 작은 단위의 배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 단위로 입력 값들을 정교화해요. 그렇게 해서 평균 0, 표준 편차 1, 그 근처로 해서 맞춥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뭐랄까요? 체육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줄 맞춰서 이렇게 딱 출발 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은 그런 거 없겠지만 약간 제시 훈련처럼 하는 예. 그 줄을 맞춰서 출발을 이렇게 착 하는 것처럼 모든 입력이 비슷한 스케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포가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습이 훨씬 안정적이 되죠. 그리고 학습률도 더 높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떤 그런 모던 딥러닝에서는 필수적인 기법이 됐습니다. 배치 정교화가.
드랍아웃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긴 했었으나, 드랍아웃. 영양 기법인데, 학습할 때 일부 뉴런을 임시로 끈다. 예, 목적은 과적합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한 50% 정도 드랍아웃이다. 예를 들어, 예, 50% 드랍아웃이면 매번 학습할 때마다 그 뉴런의 절반, 50%니까요. 예, 절반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냥 얘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있는데 다 써야지. 있는데 다 써야지. 맞잖아요. 있는데 다 써야지.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뉴런에 그 이제 의존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러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뉴런 여러 개들 중에서 어떤 예, 특정한 뉴런이 어떤 그 중요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그 판단된 내용을 보고 잘 작동하네 하고 다른 뉴런들이 소홀해질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반영돼서 예, 어떤 그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게 제외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끌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뉴런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그래서 이 전체 모델 전체가 골고루 발달해요. 골고루 발달해요. 그렇게 하면 그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잘 동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죠.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그리고 학습률 스케줄링. 학습률은요, 이게 그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바꿀까 이걸 정하는 값이 학습률이죠. 그죠?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률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 학습률 스케줄링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린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바꿀까 하는 걸 어떻게 얼마만큼을 조절할까라는 얘기예요. 고정된 학습률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스케줄링이라는 얘기 말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학습률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점점 그 학습률을 조절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빠르게 훅훅 이제 확인을 해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빠르게 이동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빠르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학습률을 이제 크게 설정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거고 결국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솔루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학습률을 줄이죠. 그래서 세밀하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모래사장 같은 데서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중간에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있죠. 그거 안 쓰러뜨리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크게 이만큼씩 모래를 막 덜어내죠. 그러다가 가까워질수록 몇 알씩 털어내잖아요. 전 그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학습률 스케줄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목적지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자동차가 저 앞에 정지선이 있어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세게 확 해서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훅 멀리서는 속도 내서 가다가 갈수록 점점 속도를 줄여서 정확하게 주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더 좋은 수렴점을 찾게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학습률 스케줄링을 이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층 신경망을 위한 학습 기법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데이터 증강도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이라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느리는 거죠. 양을. 예. 그러니까 이제 원본 데이터를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해요. 회전하든 이동하든 뭐 반전 혹은 색상 변화 이런 것들을 해요. 뭐 자르기도 쓸 수 있어요. 그죠? 크롭도 써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뭐 좌우 반전도 해요. 네.
크기 변화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늘리는 방법인 거죠. 이미지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일반화를 계산하는 핵심 전략 그리고 과적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실제 그 세상에 있는 뭐 고양이 사진 해볼까요? 각도, 밝기, 배경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손만 찍은 고양이 사진도 있을 테고 수염만 찍은 것도 있을 거고 컴컴한 데서 찍어서 눈만 뽕 하고 나오는 이런 사진도 있을 테고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학습할 그 고양이 사진이 예를 들어 500장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한 거기서 많이 만들어내야죠. 회전도 시키고 반전도 하고 밝기도 조절하고 부분만 딱 끊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500장이지만 5000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은 고양이가 어떤 각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옆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눈만 볼 수도 있고 눈 알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일반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 말입니다. 과적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늘어나니까요. 데이터가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이 어떤 배경이나 노이즈에 그 집착할 여유가 줄어들죠. 그러면 과적합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방 고양이 500장 사진 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0장처럼 이렇게도 데이터 증강을 써볼 수도 있고, 뭐 드랍 아웃 이거는 뭐 이제 드랍 아웃은 거죠. 누군가를 제낄 수 있다는 얘기, 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팀원이 한 10명 있어요. 근데 뭐 발표 날 랜덤하게 학생들 중에 뭐 누군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발표는 모두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팀 전체가 고르게 실력을 다 갖출 수 있겠죠. 자, 드랍 아웃 그리고 제가 데이터 증강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성능 개선에 도움 주는 건 같잖아요. 예. 근데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드랍아웃은 드랍아웃은 모델이 어떤 그 특정한 뉴런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데이터 증강은 그 샘플을 다양하게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다. 약간 뭐이 내용들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차분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한번 볼까요? CNN은요, 그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공간 구조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신경망 구조입니다. 핵심은 합성곱층으로 지역 패턴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진 전체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작은 창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작은 창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중요한 모양을 이렇게 찾는 방식. 왜 돋보기 같은 걸로 그런 우리 이미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전체를 돋보기 보면 조금 요 부분만 이렇게 밝게 하이라이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말이죠. 일반 그 완전 연결층을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픽셀 하나하나를 그 전부 길게 펼쳐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죠. CNN은 이걸 그 근처 픽셀끼리라는 게 중요한데 이미지의 성질을 활용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읽어내는 거예요. 똑똑하죠. CNN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정확도만 높은 게 아니라 그 같은 문제가 있다. 그 같은 문제를 더 파라미터를 많이 쓰지 않고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실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그 이미지 관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CNN을 일단 기본 출발점으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CNN, 예, 이렇게 돼 있어요.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예, 그게 약자를 써요. 이제 이게 뭐 합성 곱 연산 뭐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필터를 겹쳐서 이동해요. 그렇게 하면서 특징을 계산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필터를 겹쳐서 이동한다? 라는 게 당연히 이제 생소하고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돋보기로 그림의 그 작은 영역을 이렇게 한 칸씩 훑으면서 공통적인 패턴이 있나 확인하는,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합성 곱층은요, 필터를 움직이면서 그 특징을 추출해요. 그리고 풀링층에서는 그런 정보를 요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기를 줄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하면서 처음에는 모서리, 그다음에 뭐 질감, 그다음에 눈, 바퀴, 창문 뭐 이렇게 점점 더 이제 복잡한 패턴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 연결층을 통해서 이렇게 모은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류나 예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이 합성고층 뭐 선이 있네, 여기가 경계네, 이제 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층에서는 뭐 이게 둥근 부분이 있네, 반복 무늬가 있네, 이렇게 해서요 같은 부분 구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깊은 층으로 가면서 이건 사람 얼굴 조합이네, 이거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형태의 조합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 단위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선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선들이 모여서 이게 사람 얼굴형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야, 이건 바퀴형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CNN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중치 공유라는 걸 써요. 가중치 공유. 그러니까 같은 필터를 이미지의 여러 위치에서 이제 재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하면서 여기서 요렇게 선이 있는 거, 요게 모서리네 라고 감지를 한 필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른 오른쪽 부분 혹은 아래 혹은 좀 더 위에서도 그대로 써보는 거죠. 그대로 활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죠. 풀링이라는 말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쓰는 거잖아요. 뭐 프린터의 풀링 기능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풀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그 값을 한 곳에 모았다가 거기서 이제 요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네, 이런 그 풀링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대표값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정보를 좀 압축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픽셀 정보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신호만 남기고 크기를 줄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량을 많이 낮춰주겠죠. 그럼 모델이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의 그 세부 노이즈라고 하는데, 세부 노이즈에 이제 좀 민감성이 떨어져요. 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위치가 조금 바뀐 다른 패턴에서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이런 형태여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 8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8. 8 어떻게 적으시나요?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8이라는 이미지를 본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CNN은 먼저 이 곡선, 경계 이런 걸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이 원형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있네. 위와 아래로 있네. 그럼 이거 8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구조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8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결국은 그런 원형의 어떤 구조가 있어도 그게 이게 이렇게 파악되나 저렇게 파악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 8을 쓰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쓰여 있는 숫자 8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결국은 찾는다는 얘기인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만 보면 자동차가 뭐 이거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입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얘가 보게 될까요? 어떤 부분을 보게 될까요? 처음에 이 부분 봤어요. 둥그렇잖아. 둥근 모양이야. 근데 여기 보면 뭐지? 각이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이제 같은 필터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에는 둥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각진 부분이 있어요. 각각을 이제 요거 배우는 게 따로고 얘 배우는 게 따로라면 우리 그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코끼리 만지듯 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 서로 별개의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해요. 네. 그런 후에 이것들이 여러 개 모양이 있잖아요. 바퀴 모양을 보기도 하고 차체의 윤곽 혹은 창문의 위치 뭐 이런 것들 패턴을 부분적으로 찾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자동차야 라고 이해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는 작은 패턴을 먼저 본다. 그리고 큰 구조로 조합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작게 봐요. 근데 그 작게 보는 걸 반복해서 봐요. 반복해서 봐요. 그러면서 점점 크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요. 그게 CNN의 기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완전 연결층 말고 지금 우리가 봤던 CNN으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이유.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했던 것처럼 지역 패턴을 부분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지역 패턴을 공유 필터로 써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쓰는 거죠. 여기에서 쓰고 여기서 쓰고 이렇게. 그러면 파라미터는 적어지는데 여러 개의 공간 구조에 다 대입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그 지역 연결 부분뿐만 아니라 가중치 공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연산량이 줄어들고 파라미터 수도 줄어들고 대신에 이미지의 어떤 그런 공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서요.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CNN을 쓰는 장점이다. 완전 연결층을 대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스트라이드 그리고 패딩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듯이 이동하면서 본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얼마만큼씩 이동하면서 볼까 뭐 요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 그 가장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런 개념입니다. 먼저 스트라이드는요. 이건 이제 필터가 스트라이드 필터가 한 번에 몇 칸씩 이동하게 할 거야? 뭐 요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3 곱하기 3 바이 3 이런 필터가 이미지를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칸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요. 이게 스트라이드로 치면 1이라는 거죠. 한 칸씩. 그러면 스트라이드 1 하면 한 칸이고 2 하면 뭐 두 칸, 3 하면 세 칸씩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28 바이 28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 필터가 3 바이 3이에요. 그럼 스트라이드를 1로 해서 이 이제 이미지를 훑어본다 라고 하면 촘촘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한 칸 여기 첫 번째 픽셀인데 보고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보고 한 칸 옮겨서 보고 이게 3 바이 3씩 보면서도 그러면 약간 중복적으로 계속 촘촘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거를 2 혹은 3으로 늘리면 그러면 점점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출력되는 개수가 크기가 작아지겠죠. 스트라이드가 커질수록 출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계산량이 줄어들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대신에 이제 어떤 특징 정보 일부가 이렇게 캡처되지 않아서 손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CCTV 화면 같은 거 그거 사람이 검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스트라이드 1이다 이러면 화면을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그냥 쭉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2다 이러면 이렇게 띡띡 누르면서 건너뛰면서 본다는 얘기죠. 당연히 빠르겠죠, 건너뛰면. 그런데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건너뛴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끝났어. 그럼 이거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의 이제 CCTV라 하면 사람의 어떤 이동, 자동차의 이동 이런 것일 테니까 요렇게 하면서 봐도 크게 문제 없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걸 뭐 계산하는 식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네. 그 다음에 패딩이요. 패딩은 우리 가장자리 말하는 그 패딩 그겁니다. 가장자리요. 그러니까 이제 CNN이 기본적으로 그 필터를 움직이면서 계산해 나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가장자리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다. 요렇게 요 가장자리 부분 이런데 말이죠. 이 가장자리 이런 거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필터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요 이미지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못 해내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이미지가 그냥 끝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더 없어요. 우리 PNG 파일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럼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필터로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다 담으려면 필터 자체가 3 바이 3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덮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아 이미지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필터가 이걸 화면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못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패딩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미지 가장자리에다 0 같은 값을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테두리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언제 뭐 숫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붙이고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네. 지금 우리가 좀 논의를 하죠. 패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 CNN을 할수록 이미지 크기가 계속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잘릴 테니까 그럼 줄여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필터가 여전히 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 이것의 일부를 담은 형태로 끝나버리겠죠. 또 줄고 또 줄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딩을 넣어줘야지 이미지 크기가 유지돼요. 네, 뭐 세임 패딩 이런 것도 있고 뭐 밸리드 패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네. 일단 패딩의 어떤 개념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죠. 아 그리고 완전 연결층 그 완전 연결층에 비해서 CNN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완전 연결층이라는 건요. 그 신경망에서 가장 그 전통적인 형태의 층이죠. 그러니까 완전 연결되어 있는 층. 그러니까 모든 뉴런이 다음 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된 구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층의 정보를 전부 다 모아서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쓰는 것보다 아까 CNN을 쓰는 이걸 쓰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연결층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CNN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양이 사진 분석하는 거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로 얘기해 보죠. 그러면 같은 특징들 막 추출하잖아요. 귀 모양 찾고요, 눈도 찾고요, 수염 찾고요, 털 패턴 이런 거 다 찾아요.
그런 후에 결론 내릴 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이 추출된 그 특징들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그 특징들 모두 다 써서 아 고양이야 라고 최종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전 단계에 있던 모든 내용 금방 말씀드린 뭐 눈 모양, 수염 모양, 뭐 귀 모양, 털 모양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해서 결과를 내릴 때 이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CNN을 쓰는 거의 그 장점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필터를 써가지고 이게 서로 공유가 되게 하면서 그 전체 계산되는 어떤 비용, 시간, 그다음 학습량 이런 것들을 줄이지만 특징을 뽑아내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뽑아낸 효과를 근데 대신에 그 뭡니까 그 봉사 코끼리 만지듯이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완전 연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각자가 봤던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아 고양이네 코끼리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은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쓰는 이런 단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